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필립의 사연방이 열렸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미친 시댁과 전쟁을 치른 사연이 들려 있는데요. 소름 끼치면서도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이야기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37이 된 여성입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제 이야기는 누구에게 들려줘도 박장대소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필립님의 목소리로 듣고 싶어서 사연을 써서 보내드려요. 어릴 적 태권도 관장을 하시던 아빠의 영향으로 걸음마를 떼자마자 태권도를 시작한 저는 유년 시절을 거쳐 청소년이 되었을 때는 학교 대표 태권도 선수로 활약했어요. 시합을 나가면 동체급들을 KO 쓰러뜨리는 게 보통 일이었죠. 상단 돌려차기인 하이킥을 아주 잘 차서 누구라도 한 대 맞으면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별명이 환상의 발사대기였어요. 같이 태권도를 하는 친구들은 제가 당연히 국가대표로 성장할 거라는 확신에 말을 했어요. 고등학교도 역시 태권도부가 있는 학교에 가서 운동을 했는데 제 꿈은 18살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고강도 훈련을 하다가 무릎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운동을 해봐도 전처럼 실력 발휘를 내지 못했어요. 아빠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시고 더 이상 태권도는 안 되겠다며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공부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보통 친구들보다 수준이 많이 모자라서 공부도 쉽지 않았답니다. 거의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교과서를 읽고 또 읽으며 공부해봤더니 겨우 수업 진도를 따라갈 수 있었어요. 고3이 되자 본격적인 수능 준비에 돌입해서 개인 과외를 받으며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공부에 빠져 지내다 보니 세상을 넓고 멀리 보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서 배우고 싶은 게 무엇인지 매일 고민에 빠졌답니다. 저는 십자인대가 끊어졌을 당시 병원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을 동경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 직업을 가지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실력으로는 의사는 아주 많이 무리여서 간호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수능 준비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수능 시험을 잘 치르고 목표했던 점수보다 높게 받아서 무난하게 한 대학에 간호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네요. 대학생활 하는 동안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도 했고 연애도 몇 번 했답니다. 제가 연애를 한 남자들과는 깊게 사랑에 빠지지 못했는지 오랜 기간을 사귀지 못하고 헤어지길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생활은 막이 내리고 간호사 시험을 준비로 수능 이후 박터지듯 공부를 해서 한 번에 합격했네요. 이후 대학병원에 취직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들었습니다. 3교대로 돌아가는 근무 환경을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간호사들끼리 텃세를 부리는 건 정말이지 최악이었답니다. 갑질하는 환자보다 선배 간호사들 비위 맞추는 게 훨씬 더 고생이었어요. 저는 그나마 얼굴이 예쁘지 않아 덜 괴로웠는데 같이 들어온 예쁘장한 동기는 매 순간마다 혼이 나고 욕을 들어 먹었답니다. 조금 큰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제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게 꿈을 이루고 현실의 벽을 부딪히며 바쁘게 살았더니 순식간에 제 나이가 계란 한 판이 되었습니다. 간호사 선배들과 동기, 그리고 후배 몇몇이 결혼을 하기 시작하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평생 3교대로 간호사로 일만 하다가 늙어 죽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죠. 사귀는 남자도 없었으니 더 그랬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비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저는 예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소원이라 결혼을 꼭 하고 싶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남자가 생겼어요. 저희 병원에 다리를 다쳐온 환자였는데 제가 상상해왔던 이상형이었습니다. 큰 키에 짙은 눈썹과 쌍꺼풀이 없는 눈, 그리고 도톰한 입술까지 너무 멋있어서 한눈에 반해버렸죠. 그 환자는 통원하는 사람이라 말할 기회가 많지 않아 병원 로비에서 용감하게 제 마음을 전했어요. 저기 김응수 원장님, 잠시만요. 네? 아직 뭐가 남았나요? 병원비 수납도 하고 처방전도 받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용무로 불렀습니다. 저 김응수 환자님이 제 이상형이셔서 용기 내어 말을 걸었어요. 혹시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커피라도 한 잔 꼭 같이 하고 싶습니다. 순간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숨고 싶더라고요. 제 용기의 말을 전해 들은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화번호는 알려줄 필요가 없겠는데요. 거절을 당한 것 같아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접수 목록에 제 전화번호가 있을 테니까 그 번호로 연락 주세요. 네? 그럼 만나주시겠다는 건가요? 그래요. 나중에 커피 마십시다. 이만 가볼게요. 목발을 짚고 떠나가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을 수 있었고 다시 신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금요일이 되어 주말에 만나면 어떨까 싶어 전화를 걸었는데 약속이 있다며 다음으로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비번인 날 연락을 했더니 또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다음에 시간이 되면 자기가 연락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를 별로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 포기를 해야 하나 고민을 거듭해 봤는데 첫눈에 반한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자려고 누워도 그 남자가 생각났고 밥을 먹는 와중에도 떠올랐습니다. 열병에 걸린 것처럼 하루 종일 그 남자만 생각났답니다. 그렇게 마음이 심란한 중에 응수 씨가 병원에 진료를 보러 왔어요. 제가 고백한 걸 애써 모른 척하며 환자로만 대하듯이 인사를 했죠. 김응수님, 깁스 푸신 거 축하드려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저 간호사님, 그동안 제가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아직 커피 마시기로 한 거 유효한가요? 그는 그동안 다친 다리로 회사를 다니고 출장까지 다녔다며 저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다시 들뜨게 된 저는 바로 괜찮으니 얼마든지 만났으면 좋겠다고 푼수처럼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병원에서 퇴근하고 응수 씨와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푼 기대를 하고 나갔는데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10분 정도 앉아 있었어요. 저는 고백했을 때와 달리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응수 씨도 별말을 하지 않고 커피만 홀짝거리며 마시다가 그만 나가자고 하더군요. 다른 데를 가자는 말이 아니었고 집에 그만 돌아가자며 손을 흔들었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봅시다. 잘 가요, 간호사님. 네? 이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응수 씨가 저에게 관심이 없는 걸 확인했으니 괜한 기대를 하지 말고 빨리 잊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응수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 연락을 걸어왔는데 마치 어장관리 당하는 기분이 들어 연락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답장하지 않았답니다. 그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잊고 다른 인연을 찾아야겠다고 판단해 간호사 동료들에게 소개팅을 해달라고 밑밥을 쫙 깔아놓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남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중 저에게 큰 표현을 하며 좋아하는 남자의 애프터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두 번째 만남에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나가 데이트를 하는데 우연히 응수 씨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는 제가 다른 남자와 있는 걸 보더니 조금 놀란 눈치였어요. 뭐야? 간호사님, 아니 성경 씨, 다른 남자 만나고 있던 거예요? 저랑 썸 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제가요? 내가 워낙 무뚝뚝하고 연애에는 관심이 없어서 이기적으로 보였나 봅니다. 됐어요. 이유가 어찌되었든 연락도 잘 되지 않는 남자랑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지금 데이트 중이니까 가던 길 가세요. 아쉽네요. 바쁜 거 지나가면 성경 씨를 잘해볼 생각이었는데. 뭐 부족한 제 탓이죠. 그럼 데이트 잘하세요. 그의 말에 짜증과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참고 기다릴 걸 그랬나 싶은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소개팅남과 몇 번의 만남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큰 사고가 벌어졌어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 35주년 기념으로 부산에 여행을 가셨는데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4층 추돌로 큰 사고가 났답니다. 아빠 차는 큰 트럭들 사이에 껴서 종이장 구겨지듯 반토막이 되었고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경찰에게 전화를 받자마자 급히 병원으로 가봤지만 두 분은 지하 영안실로 옮겨진 뒤였어요. 싸늘하게 식은 부모님을 안으며 오열하고 졸도하기를 반복하다가 곧 이성을 찾고 장례치를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상복을 입고 홀로 부모님 영정사진 앞에 앉아 넋을 놓고 있다가 장례 지도자가 조문객들에게 연락을 돌리라는 조언을 받고는
핸드폰을 꺼내 전체 문자로 부고를 알렸어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자 첫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성경 씨, 연락받고 많이 놀랐어요. 지금 많이 힘드시죠? 네, 많이 힘드네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셔서 정신을 차리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바쁘실 텐데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유감이네요. 고인이 되신 부모님의 명복을 빕니다. 성경 씨, 제가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사흘 동안 곁에서 힘을 보태어드리고 위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 장례식장에 남아주겠다고 했는데 그가 하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황망하고 슬픈 감정에 사로잡혀서 눈물만 끝없이 흘렸을 뿐이었죠.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자 옆에서 조문객들을 안내하고 챙겨주는 역할을 응수 씨가 해주었고 장례 지도자와 일일이 소통도 대신 해줘서 제가 신경 쓸 일이 없게 해주었답니다. 그는 사흘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었고 슬퍼하는 저를 시시때때로 위로해주고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척들은 제가 짝을 잘 만났다는 말씀을 하셨고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며 놓치면 안 된다고 조언을 하시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 귀에는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상을 치르고 집안에만 박혀 있는데 응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무슨 볼일로 왔느냐고 물었더니 밥을 해주러 왔다며 손수 요리를 해서 상을 차려주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또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쫄쫄 굶고 있었죠? 성경 씨, 산 사람은 살아야죠. 하늘에 있는 부모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제가 맛있는 해물찜 해드릴 테니까 같이 먹어요. 됐어요. 생각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에헤이, 친척분들 말 못 들었어요? 절 놓치면 후회할 거라고 했잖아요. 성경 씨는 가만히 구경이나 하세요. 그럼 요리 시작합니다. 그는 거절하는 제 말을 무시하고 주방으로 가서 부산스럽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칼질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지 솜씨가 많이 서툴렀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이윽고 해물찜이 제 앞에 놓여져서 응수 씨의 정성을 생각해서 숟가락을 들고 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맛이 없었어요. 저는 피식 웃으며 도대체 어떻게 요리를 했길래 이런 맛이 나는 거냐고 물었어요. 맛이 왜 이래요? 여기에 뭘 넣은 거죠? 웃었다. 이거 아주 웃기는 맛이죠? 제가 요리를 생전 처음 해봐서 이러네요. 맛은 없어도 억지로라도 먹어요. 눈물도 힘이 나야 잘 나온다고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요? 관심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했었지만 제가 무뚝뚝하고 연애에는 젬병이라 표현을 잘 못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표현 많이 할 테니 저 만나주세요. 그 말에 저는 대답 대신 다시 한번 피식 웃어버리고 맛없는 해물찜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작하는 연인이 되었어요. 저희는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해가 바뀔 때까지 열렬히 사랑했고 남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했고 빨리 가정을 가지고 싶은 마음에 먼저 결혼하자는 말을 꺼냈답니다. 응수 씨는 너무 이른 게 아니냐며 조금 더 연애를 하자고 했는데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뭐하러 시간을 더 끌고 가야 하느냐며 결혼을 재촉했어요. 그는 제 마음을 받아주기로 하고 시댁에 저를 인사시켜 주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를 처음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푸근한 태도가 아니어서 조금 놀랐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제 얼굴부터 발끝까지 스캔하시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답니다. 얘가 만나고 있다는 간호사냐? 아주 평범하네. 아니, 평범이야 같은데.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만하고 예쁘면 매력 있지. 제 눈에 안경인 게지. 얼굴은 그렇다 쳐도 가슴이랑 엉덩이가 빈약한 게 별로다. 애나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처음 인사 온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막말이야. 괜히 초치지 말고 예쁘게 좀 봐줘. 시어머니의 쓴소리가 끝나자 시누이가 말을 잇더군요. 오빠, 그동안 사귀어왔던 여자들 중에 제일 별로다. 막살기로 작정한 거야? 이놈의 기집애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새언니가 될 사람을 앞에 두고 말을 막 하네. 너 좀 혼날래? 아니, 나는 팩트를 알려주는 거라고. 그동안 쭉방 여자들만 만나다가 어쩌다 이런 밋밋한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 그놈의 입 좀 닫아라. 참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이는 저에게 대신 사과하며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함께 먹게 되었고 여러 질문을 받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야기를 꺼냈더니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응수 씨의 얼굴을 보며 말하더군요. 에휴, 하다 부모까지 없는 애였어? 이런 애랑 꼭 결혼을 해야겠느냐? 엄마, 진짜 왜 그래? 말을 그렇게 해야 해?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게 부끄러운 일이냐고. 아니, 나는... 알았다. 방금 한 말은 취소하마. 성경씨 미안해. 내가 푼숫기가 있어서 말을 가려하지 못할 때가 많아.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아 대답은 하지 않고 가시방석 자리에서 억지로 앉아 있었답니다. 저에 대한 호구조사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는데 응수 씨가 미안하다고 사정을 하며 시댁 식구들의 말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기분이 몹시 나쁘긴 했지만 제가 결혼하는 건 응수 씨였기 때문에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대답했네요. 시댁 식구들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긴 했지만 응수 씨가 끝까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저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으르렁거리는 바람에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하시고 전보다 나은 대우를 해주셨답니다. 대신 저에게 빨리 손자를 낳겠다는 조건을 거셨어요. 아들이 귀한 집안이니 꼭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빨리 낳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결혼이 빨리 하고 싶었으니 무조건 알겠다고 대답하고 결혼 승낙을 받았어요. 그래서 석 달 뒤 꿈에 그리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예쁜 신혼집에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결혼 자금을 충당할 수 있어서 혼수를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신혼생활은 남들처럼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남편이 조금 무뚝뚝하긴 해도 저를 아껴주고 위해주는 행동을 많이 해줘서 충분히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신혼 3개월이 지나자 남편의 콩깍지 안경이 벗겨졌는지 슬슬 저를 피하더라고요. 말로 하는 대화든 몸으로 하는 대화든 받아주지 않았죠.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집에서도 예쁘게 꾸미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이는 저를 한 집에 같이 사는 동료 정도로 생각했는지 시선을 거의 주지도 않았어요. 오빠 요즘 왜 그래? 내가 벌써 실증 난 거야? 몰라, 그냥 혼자 있고 싶네. 여보, 우리 당분간 각방 쓰자. 잠자는데 너무 불편해서 그게 나을 것 같아. 뭐? 부부가 무슨 각방이야. 그리고 우린 결혼한 지 3개월 된 신혼이라고. 한창 불타오를 시기란 말이야. 몸이 안 따라주는 걸 어떡해. 당신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들지 않는다고. 그리고 부부가 떨어져 잡아야 서로에게 더 끌리는 법이라고. 그이는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를 소리를 하더니 베개를 가지고 작은 방으로 가서 자더군요. 작은 방에 침대가 없어 불편해 며칠 못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맨 바닥에서도 잘만 잤답니다. 한 달이 넘도록 부부관계를 하지 못하고 지났는데도 남편은 저와 한 방 쓰는 걸 피했어요. 이렇게 가다간 평생 허벅지 꼬집어가며 살 것 같아 결혼한 지인들에게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인터넷 사이트를 하나 알려주며 거기에서 파는 속옷을 사 입어보라고 하더군요. 속옷이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고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이게 웬걸? 사이트를 열자마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일본 직수입 성인 속옷 파는 사이트였는데 너무 야해서 깜짝 놀랐어요. 친구는 여자들이 이런 이벤트를 자주 해야 남편이 좋아 죽는다며 무조건 성공할 테니 꼭 제일 야시시한 걸로 하나 사서 남편을 위해 입어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을 유혹할 예쁘고 야릇한 속옷 한 세트를 주문해 이틀 뒤 받게 되었는데 물건을 꺼내자마자 닭살이 돋더라고요. 속옷의 면 부분은 거의 없고 끈으로만 되어 있어서 민망하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시들해진 남편을 위해서 기꺼이 입어보기로 했답니다. 그날 밤 식탁에 와인을 깔아놓고 전등을 모두 끄고 촛불을 밝히고 그 속옷을 입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이윽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 남편에게 불을 켜지 말고 식탁으로 걸어오라고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이벤트 준비했으니까 주방까지 걸어와봐. 무슨 이벤트? 나 배고프니까 밥이나 줘. 글쎄, 이리 와보라니까 얼른. 그이는 툴툴거리며 식탁으로 걸어와 제가 면이 거의 없는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자 화들짝 놀랐습니다. 뭐야 이게? 어때? 나 예쁘지 않아? 섹시하지? 알몸에다 줄을 왜 칭칭 감은 거야? 당신 어디 아파? 날씨가 추워 죽겠는데 빨가벗고 뭐 하는 거야? 가서 옷 입어. 남편의 반응에 서운했던 저는 가운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면 좀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몸매가 좋은 여자가 해야 느낌이 있지. 너 같은 절벽에 일자 몸매가 입은 걸 보니까 아우, 괜히 눈만 버렸다고. 빨리 밥이나 차려. 아, 짜증나. 밥은 당신이 알아서 차려 먹어.
자존심이 상한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남편은 그날 밤 안방에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제 외모가 막 예쁘지 않은 건 인정하는데 이렇게까지 거부를 당해보니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남편은 계속해서 작은 방에서 혼자 잠을 잤고 한 번도 저를 원하지 않았답니다. 이래서 여자들이 성형수술을 하는 건가 싶어 얼굴을 고칠까 고민도 해보고 가슴 수술을 할까 생각도 해봤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을 불러앉히고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오빠, 나 성형수술 할까? 나한테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고쳐봐? 가슴도 크게 수술해볼까? 에이, 징그럽게 그런 걸 뭐하러 해. 그리고 난 인공적인 거 싫어.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어떠한 노력을 해도 날 거부하고 있잖아. 글쎄, 나는 이러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친구처럼 지내자고. 친구 같은 소리 안 해. 나한테 당신은 남자고 나는 당신한테 여자야. 우린 한 침대에서 자야 하는 부부란 말이야. 내가 피곤해서 그렇잖아. 밖에서 일에 치이고 사람에게 치이고 다니니까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아, 몰라. 당분간은 이렇게 지내. 나중에 때가 되면 안방으로 건너갈 테니까. 그이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존심을 깎아가며 뭐든지 다 해보겠다고 해도 마음을 열지 않았으니 환장할 노릇이었죠. 결국 시원하게 해결된 거 하나 없이 계속해서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언제 애를 가질 거냐고 잔소리를 하셨어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신혼을 더 보내고 갖는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넌 내가 결혼하는 조건으로 손자를 빨리 낳으라고 했더니 왜 아직도 깜깜무소식인 거냐? 아, 올해는 좀 그렇고 내년에 가져보도록 할게요. 내년? 야, 그러면 내 나이 칠순이야. 너 간호사로 쭉 일할 거면 내가 애를 봐야 할 텐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낳아줘야 하지 않겠니? 넌 어쩜 너만 생각하는 거냐? 부모가 없어서 그런지 생각이 아주 이기적이구나. 어머님, 여기서 제 부모님 이야기가 왜 나와요? 그리고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났다고 벌써 애가 생기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말 대답도 아주 따박따박 잘하네. 그래, 너 잘났다. 애를 낳든 말든 너 좋을 대로 해라. 이젠 잔소리가 끝이 나나 싶었는데 시누이가 옆에서 기름을 들이붓더라고요. 언니, 혹시 몸에 이상 있는 거 아니에요? 처녀 때 남자를 많이 만나서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가씨, 저를 뭘로 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진짜 불쾌하네요. 아니면 말지 왜 승질이에요? 발끈하는 거 보니까 더 의심스럽잖아요. 예, 채은아, 네 새언니 얼굴하고 몸매를 봐라. 이런 외모로 남자들을 후리고 다닐 수 있겠냐? 엄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볼품없이 생긴 여자들이 남자들을 많이 밝혀서 과거가 복잡하다니까? 오빠 말 들어보니까 새언니가 먼저 꼬셨다고 했잖아. 그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남자들에게 치근덕댔겠어. 듣고 보니 또 그러네. 예, 채은이 말이 맞니? 너 과거에 남자가 아주 많았던 거냐? 그래서 몸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얼토당토 않은 질문이라 긴 한숨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런 식으로 제 속을 뒤집기를 반복하셨어요. 제 외모 지적은 날마다 늘어갔고 부모님이 안 계신 거로 시비를 많이 걸었답니다. 제가 듣고만 있지 않고 말대답을 하는데도 그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저를 여자로 봐주지 않고 시모녀는 무시로 일관하니 없던 우울증이 절로 생겼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시댁의 식구들이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다 차린 밥상 앞에 앉았더니 시어머니가 고기 반찬과 비싼 나물을 남편 쪽으로 옮기고 제 앞에는 오래된 김치만 두시더라고요. 먹을 걸 가지고 치사하게 굴길래 저도 똑같이 고기 접시를 제 쪽으로 가져와 반찬을 집었더니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고기를 찍어 눌렀답니다. 넌 김치나 먹어라. 고기는 내 아들이 먹기에도 부족하니까. 어머님, 지금 제가 먹는 게 아까워서 이러시는 거예요? 혹시 제가 임신을 안 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알면 빨리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낳아라. 네, 그럴게요. 저는 입맛이 없어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자자자, 아직 어른들이 수저도 놓지 않았는데 싸가지 봐라. 네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부모 욕을 들먹이는 거야. 네 부모는 살아있을 때 너한테 이렇게 가르쳤느냐? 어머님, 말씀 조심하라고 했죠? 지금 밥 못 먹게 눈치를 실컷 주셔서 자리에서 일어난 건데 여기서 예를 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일어난 김에 주방에 쌓인 설거지나 해놔라.
그리고 고기 좀 더 가져와. 우리 아들이 벌써 한 접시 비웠으니까. 그렇게 신경질을 참아가며 3년을 더 지냈습니다. 남편은 달라진 게 하나 없었고 시모녀는 시시때때로 와서 제 오장육부를 뒤집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모녀가 저희 집에 발길을 뚝 끊으셨습니다. 저야 이상한 말을 듣지 않아서 편하고 좋았어요. 스트레스 하나가 줄어드니 수명이 연장되는 기분이었답니다. 저는 남편과 각방이 익숙해져서 더는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미리 걱정하기 싫어서 일단은 되는 대로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망년회를 하고 한껏 취해 들어온 남편이 작은 방으로 가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술 냄새가 풀풀 나서 나가라고 했더니 징그럽게 들러붙더라고요. 우리 자기? 자고 있었어? 오빠가 왔는데 그냥 자면 어떡해? 이리 와봐. 뭐 하는 거야? 당신이 이러면 내가 바로 좋다고 할 줄 알았어? 냄새나니까 저리 꺼져. 화를 버럭 냈더니 그이가 혓짧은 소리로 애교를 떨며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당신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저리 가. 어머.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오랜만에 매우 뜨겁고 강렬한 시간 보내며 다시 행복한 신혼으로 돌아오겠지 하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여러 번 사랑을 나누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이가 제 몸을 쓰다듬어 주었는데 무척 좋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손으로 쓰다듬다 말고 잠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자기 등에 여드름 났다. 이거 짜야겠는데? 거기 등 아니고 내 가슴이거든? 아, 그랬어? 평평하길래 등인 줄 알았네. 분위기가 확 깨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귀엽게 봐주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꼭 가슴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기분 좋게 잠이 들었고 이튿날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내가 왜 여기서 자고 있는 거지? 당신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뭐라는 거야? 설마 기억을 못하는 거야? 어제 취해서 들어와 혓짧은 소리로 저에게 달려들었다고 이야기해줬더니 자기가 그럴 리가 없다며 몸을 가리며 방에서 나가더라고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하는 생각으로 어젯밤에 좋았던 기억을 지워보기로 했죠. 저희 부부는 다시 각방을 썼고 대화도 할 말만 하며 똑같이 지냈네요. 에휴, 이게 제 팔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남편과 뜨뜻미지근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자 일과 집안일에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음식을 먹기만 체하기를 반복했어요. 게다가 잠이 갑자기 늘어나서 하루에 12시간씩 잤답니다. 이러다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에 진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 여기고 넘겨버렸죠. 그런데 며칠 뒤 생리주기가 다가왔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제 몸이 왜 이렇게 되었나 되짚어 보았는데 아무래도 임신을 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망년회에서 취한 채 들어와 저와 보냈던 밤이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임신 테스트기를 사와 검사를 해봤는데 2줄이 떴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던 일이어서 기쁨은 배가 되었죠. 화장실에서 혼자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깡충깡충 뛰어나왔는데 소식을 전해줄 남편이 집에 없더라고요. 주말인데 아침 일찍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봤는데 역시나 받지 않았어요. 저는 서운했던 감정들은 다 제껴두고 임신한 사실만 기억하며 빨리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먼저 시부모님께 소식을 알려드려야겠다는 판단이 들어 시댁으로 출발했답니다. 이런 소식은 직접 얼굴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들뜬 마음으로 택시를 타고 향했어요. 이윽고 초인종을 눌렀더니 누군지도 묻지 않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준 사람은 시부모님도 시누이도 아니었어요. 오빠, 액젓 사왔어? 오빠가 아니네? 누구시죠? 여긴 저희 시댁인데. 네? 그럴 리가요. 제가 이 집 며느리 될 여자예요.
내가 집을 잘못 찾았나 봐요. 죄송해요. 사과를 하고 발길을 돌리려는데 여자 뒤로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실 바닥에서 배추를 다듬고 계셨답니다. 그 모습을 포착한 저는 닫히려는 현관문을 붙잡았습니다. 이봐요. 비켜보세요. 여긴 제 시댁이 맞다고요. 저기 어머님! 여자를 밀치고 시댁으로 들어갔더니 시부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가 여자의 정체를 물었더니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이 여자가 누군데 이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고 한 거죠? 어머님한테 아들이 둘이었나요? 이제 와서 숨기면 뭐하겠냐. 솔직히 말하마. 네 뒤에 있는 아이가 내 아들하고 만나고 있는 여자다.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만나왔다. 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온 식구가 저만 모르게 다른 며느리를 드릴 준비를 했다고요? 제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놀라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던 상간녀도 잠시 놀랐지만 이내 이성을 찾고 말문을 열었답니다. 아, 오빠가 유부남이었구나. 그런데 어머님, 이혼을 하긴 할 건가요? 저는 이혼만 한다면 상관없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상간녀의 당돌함에 또다시 놀라 몸이 얼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상간녀의 말을 듣고 아무렇지 않게 한방 미소를 짓더군요. 그럼 당연히 이혼을 할 거다. 얘는 내 아들한테 무늬만 아들이야. 결혼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각방을 쓰고 있다고. 새며느리야. 너도 봐서 알겠지만 제 얼굴이랑 몸매를 봐라. 내 아들이 좋아하겠느냐 말이야. 평생 각방으로 살겠다는 걸 듣고 내가 널 소개해준 거야. 알겠니? 생각해보니 시모녀가 저희 집에 왜 발길을 끊었는지 그제야 이해가 되었네요. 새며느리가 있으니 저에게 임신을 재촉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오빠 마누라를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각방 쓸만하네요. 이봐요. 오빠랑 각방까지 쓰면서 지내서 뭐 있겠어요. 빨리 이혼해서 새로운 인생 찾으세요. 저는 오빠랑 꼭 결혼할 겁니다. 이게 다 뭐하는 짓들인지.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가씨. 사람 하나 바보로 만드니까 재밌어요? 그러게 왜 남자 하나 제대로 못 다뤘느냐.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건데 넌 내 아들에게 여자 취급도 못 받고 사는 칠푼이잖아. 네가 손자를 낳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새 며느리를 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시모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액젓을 사러 갔다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이는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긴 했는데 시어머니가 똑바로 말하고 빨리 정리하라는 말에 저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들켜버렸네, 여보. 당신과 나는 맞지 않아. 그건 당신도 알고 있을 거야. 우리 이만 헤어지자. 위자료 줄 테니까 새롭게 시작해. 이 개 같은 놈.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끔찍하지 않더니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야? 당신한테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건데 어쩌겠어. 하여튼 난 이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이혼하자. 그 말을 듣고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남편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이는 그걸 주워들며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응? 이럴 리가 없어. 각방을 쓰고 있는데 임신이라니. 이게 어디서 수작을 부려? 미리 냄새를 맡고 이따위 걸 준비한 거냐? 뭐? 내가 당신을 잡으려고 가짜를 가져왔다는 거야? 당신이 망년회에 다녀와서 같이 보낸 그날 밤 그때 생긴 아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난 그런 기억 하나도 없어. 이게 가짜가 아니면 네가 다른 놈 자식을 뵌 거라고.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런 쓰레기 같은 놈하고 결혼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아! 저 정신 나간 행동하는 거 봐라. 애미애비가 없어서 그런지 교양머리가 하나도 없다니까. 웃기지도 않는 임신 테스트기는 뭐하는 짓이야? 차, 그만 지랄하고 이 집에서 나가라. 우리끼리 김장해서 고기 파티할 거니까 이방인은 그만 꺼지라고. 다른 어떤 말보다 부모님을 욕하는 것에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저는
눈앞에 있는 쓰레기들을 응징하기로 결심했어요. 대야에 버무려진 김치 양념이 눈에 들어왔고 그걸 이용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양말을 벗고 대야에 맨발을 집어넣고 휘휘 저었어요. 이 미친 게 뭐하는 짓이야? 김치 속에 팔을 집어넣으면 어떡해? 가볍게 시어머니 말을 씹어버리고 곧 양념이 버무려진 밥을 꺼내서 분노의 하이킥으로 남편 면상을 날렸습니다. 이 개자식아! 김장 발사대기 맛이 어떠냐? 아직 멀었으니까 가만히 서 있어. 학창 시절에 태권도로 날린 저는 아직 발차기 실력이 죽지 않았더군요. 연거푸 날린 발사대기는 남편을 곧 기절시켰습니다. 다시 대야에 발을 담갔다가 빼서 이번에는 시아버지의 면상에 김장 양념 발사대기를 한 대 날렸어요. 고꾸라진 시아버지는 앓는 소리를 하며 쓰러졌고 다음 차례인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는 양발을 버무리고 가위차기로 신나게 발사대기를 날렸어요. 이어서 당돌하고 싸가지 없는 상간녀의 면상에 발바닥으로 들어 찢기를 했더니 바로 코뼈가 부러져서 코가 주저앉았답니다. 내 거! 이건 강남에서 의느님이 만들어준 건데 부러졌어. 야, 이년아, 이게 얼마짜리 코인 줄 알아? 몰라, 이년아. 다음은 네 빵빵한 가슴이다. 자, 간다. 힘차게 날렸더니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더니 이번에도 비싼 가슴을 왜 망가뜨리느냐고 소리를 지르다가 빨리 재건축을 하러 가야겠다며 주랭랑을 쳤답니다. 시댁은 이미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아 시댁 식구들 모두를 대야 앞으로 끌고 와서 발로 머리를 차서 대야에 풍덩 담가버렸습니다. 김치를 담그려던 식구들은 면상을 담가버리고 만 거죠. 저에게 매를 쳐맞은 인간들은 얼굴이 매웠는지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얼굴을 씻어내더군요. 그 꼴을 보니 한 번 더 속을 풀고 싶어서 아예 김장 양념이 든 대야를 번쩍 들고 식구들에게 뿌려버렸습니다. 온 몸에 김장 양념을 묻자 엉엉 울며 제발 그만하라고 애원을 했답니다. 얘야, 이제 그만해라. 이만하면 되지 않았니? 제발 그만 멈춰. 언니, 저는 엄마랑 오빠가 새며느리 드리는 거 늦게 알았어요. 전 언니랑 계속 한 식구로 살고 싶었다고요. 세아가 이만하면 됐지? 그럼 이혼 도장 찍어줄 거지? 폭행으로 고소당하기 싫으면 당장 이혼해. 오늘 중으로 내 집에서 꺼지라고! 잡것들의 말에 실수한 저는 낄낄 웃다가 거실 바닥에 있던 배추를 들고 와서 투수가 되었답니다. 하나씩 조준해서 던졌더니 식구들의 머리통을 명중했어요. 그렇게 아수라장을 만들고 씩씩 심호흡을 하다가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참아왔던 화를 다 쏟아내고 나니 속이 조금은 후련하더라고요. 여기서 복수가 끝나면 재미가 없으니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남편에게는 합의 이혼하겠다고 안심을 시키고 집을 나와서 심부름센터로 찾아가 남편의 뒤를 캐서 바람 피우는 증거를 확보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다행히 그이와 상간녀는 저에게 발사대기를 맞고도 잘 만나더라고요. 불륜 사진 여러 장이 제 손에 들어와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남편 회사와 상간녀 회사 오너에게 불륜 사진을 퀵으로 보냈어요. 사회생활을 쪽내주고 쪽팔린 줄 알라고 주는 작은 벌이었죠. 두 년놈은 당연히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 이혼 재판도 제가 이기는 것으로 끝이 났답니다. 모든 복수를 끝낸 저는 뱃속의 아이를 홀로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한 후 처음으로 산부인과에 찾아가 검사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뭔가 잘못 알고 왔다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 임신이 아닌데요. 네? 그럴 리가요. 테스트기로 확인했어요. 아, 테스트기로만 확인하셨군요. 그런데 테스트기는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오시는 경우가 가끔 있답니다. 그럼 임신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병원을 나오게 되었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쓰레기 같은 시댁 인간들의 피가 흐르는 아이를 갖지 않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전 이 해프닝을 웃음으로 털어버리고 혼자 사는 삶을 시작했어요. 하늘 아래 가족 하나 없이 다시 시작했는데 미친 시댁과 남편을 겪어보니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하더군요. 간호사 일은 중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꾸준하게 일했습니다. 한국의 나이팅게일이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이 일을 멈출 생각이 없었죠. 일만 하면서 1년을 보냈더니 저에게 운명 같은 사랑이 찾아왔답니다. 다른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눈이 좀 낮으셨는지 저에게 반하셔서 구애를 해주셨어요. 이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만나는 데는 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준 사람이어서 재혼까지 성공했어요. 저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니 결혼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한 역경을 헤치고 살아온 거라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저의 사연은 끝이 나네요. 글솜씨가 없어서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디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udio J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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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 Jungle.